IRP 계좌를 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안전자산 선택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지난주 제가 생각하는 끝판왕 상품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미국 S&P 500과 미국 단기채에 절반씩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하나자산운용의 원큐와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에서 출시했고요. 오늘은 이 상품이 왜 좋은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원칙적으로 이 안전자산은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지만 2023년 주식의 편입 한도가 높아지면서 비교적 주식 자산의 비중이 높은 안전자산이 대거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 등장했던 안전자산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채권 비중별로 대표적인 ETF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혹시 누락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따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기존 안전자산은 주식 30, 채권 70의 비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장 일자를 보면 대부분 23년도 이전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의 30%만 주식 비중이기 때문에 IRP에서의 총 주식 비중은 비교적 79%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안전자산도 있지만 테슬라나 엔비디아, 애플처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미국의 전체적인 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대체로 총 보수나 규모 측면에서 더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식 비중을 10% 높인 40대 60 종목들입니다. 라이즈나 솔에서 출시한 상품들은 앞서 보신 개별 종목 리스크를 살짝 더 최소화시켜서 대표적인 미국 주식 종목 몇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은 국내 버전으로는 가장 괜찮은 안전자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코스피의 강세로 성과 또한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바로 주식 비중을 50%까지 높였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최대 85%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요. 대부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건 슈드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채 혼합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진했던 영향으로 성과가 매우 좋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우측에 있는 이 부분에서 국채가 있고 미국채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좀 더 합리적일지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요 자산관 상관계수입니다. S&P 500과 환율은 마이너스 0.1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통상적으로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환율은 오른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미국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환율이죠. 근데 미국 채권도 역시 미국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미국 국채와 환율은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상관관계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표시된 상품들의 경우 분산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의 금리가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혼합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시점은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환율의 영향 때문에 미국 주식은 국채와 분산 효과가 좀 더 좋았던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같다는 가정하에는 국내 채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금리차가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또한 상당히 매력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싫고 역사적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국내 채권을 선택하시고, 환율의 우상향을 믿고 당장의 금리가 더 중요하다면 미국 채권을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선호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지난 환율의 역사를 봤을 때 특정 구간마다 평균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 채권을 아주 조금은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보신 것들 외에도 TDF라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한껏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TDF의 경우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데요. 하지만 TDF 내에서도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2050 TDF처럼 은퇴 시점을 2050년으로 타겟하는 상품의 경우 주식 비중이 70%가 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IRP 내에서 주식 비중은 90%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 TDF 중에서도 가장 은퇴 시기를 뒤로 미룬 상품은 한화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플러스 TDF 2060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활용하게 되면 주식 비중을 무려 94%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거나 비교적 투자 기간이 길게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현 시점에서는 이 상품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TDF라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비교적 높은 비용 문제가 있고 시기에 따라 내가 원치 않는 채권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이걸 나중에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안전자산 30% 룰로 인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시기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애초에 주식과 채권 비중이 세팅되어 있는 걸 선호하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상품들이 제가 가장 선호하는 종류의 안전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워렌 버핏의 조언으로도 유명한 이 포트폴리오를 유사하게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계좌나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하는 경우 이 포트폴리오를 위 방법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IRP의 경우 안전자산 규정 때문에 이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 위험 자산에서 S&P 500을 전부 매수하고 안전자산에서 이 상품을 투자하게 된다면 S&P 500은 85%, 단기 채권은 15%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버핏이 남긴 메시지와 거의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구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두 상품의 인덱스 지수가 조금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원큐의 경우 초단기 국채 및 채권 지수라고 써져 있는 반면 플러스의 경우 0에서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초단기 국채인 SGOV와 같은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구성 종목 현황을 보면 두 ETF 모두 주력은 초단기 국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해당 ETF의 기초 인덱스 지수를 보게 되어도 성과는 거의 같습니다. 시기에 따른 아주 약간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게다가 두 종목 다 총보수도 0.15%로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 국내 시장에 있었던 30대 70과 현재 출시된 50대 50의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의 결과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시절 30대 70이 한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그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50대 50의 성과와 큰 폭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 활용한 ETF는 스파이와 BIL이라는 초단기 국채 ETF였고요. 각 연도별 성과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스파이 100% 투자에 비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채권 혼합 전략들이었습니다. 당연히 30대 70 전략이 더 방어력에서 좋은 모습이지만 이 구성의 경우 우리의 생각보다 지나치게 안정성만 추구한다는 측면도 존재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율입니다. 비교적 위험해 보이는 50대 50 전략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영향 탓에 2022년과 2008년 두 케이스 모두 포트폴리오의 하락분보다 더 큰 환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50대 50 전략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시된 이 상품들이 왜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 시기에 다다르면 자산 배분이라는 걸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이 종목의 경우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알아서 매일 리밸런싱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타이밍을 재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존재할 겁니다. 리밸런싱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수익률보다 MDD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당연히 최초 비중대로 매수 후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다면 주식의 비중이 계속 커져서 수익률 자체는 높겠지만 리밸런싱이라는 작업을 통해 MDD를 상당히 낮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워렌 버핏의 이 전략에 대해 깊게 연구된 보고서의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100년의 역사 기간 동안 흔히 알려져 있는 4% 인출률을 이 포트폴리오에서 적용했을 때의 실패율은 고작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60대 40 전략에 비해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신상품으로 구현이 가능한 이 포트폴리오의 실패율이 상당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내용처럼 60대 40 전략의 경우 실패율이 0%입니다.
따라서 은퇴 이전이시라면 최대한 주식 비중을 높여서 자산의 증식에 집중하고 개시 시점과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될수록 해당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안정성 있게 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버핏의 유언장에 담긴 포트폴리오를 비슷하게 구현해주는 안전자산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품은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이라면 안전자산 구분 없이 이 종목을 100%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지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50대 50 전략의 경우 환율까지 감안했을 때 테스트 가능한 역사적 기간 동안 하락한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할 수 있고요. 연구된 통계에서 매년 4%를 인출하는 결과에서도 실패율은 현저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환율을 고려했다면 실제 이 전략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좋은 안전자산들이 정말 많죠. 더 늦으면 리밸런싱하게 되면서 비중 조정 때문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은 오늘 말씀드린 주식의 비중이 높고 미국의 단기채로 구성된 이번 상품들입니다. 영상 보신 김에 해당 부분 점검하시고 높은 주식 비중을 선호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종목들로 얼른 교체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